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지하게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특히 혼자가 되었을 때 인생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함께 이겨낼 동반자를 찾고 싶어집니다. 특히 남성 노인들은 결혼 생활 동안 가정 생활의 자립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었을 때 새로운 반려자를 찾으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노년 남성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반자를 선호합니다. 젊은 동반자가 있다면 더 오래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소년의 마음을 가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젊은 여성을 곁에 두고 싶어 하죠. 남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나이가 많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부부가 되어 행복한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68살의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2살의 미혼 여성인 박 씨와 재혼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 지금은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쉽게 이혼을 꺼내기가 어렵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나는 68살이며 은퇴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5해가 되었죠. 처음에는 손주를 데리고 오가는 일로 바빠서 생활이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더 이상 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아들 가족도 주말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해서 저를 보러 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때서야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 생각을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노인들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방식을 택한다며 저도 그런 식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친구와 나누고 그는 60세에 은퇴한 박 할머니에게 저를 소개했다. 그녀는 2해 전에 은퇴한 미혼 여성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젊고 매력적인 여성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우리 나이 차이를 개의치 않았고 그녀는 저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 상태를 물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인상이 괜찮습니다. 우리 먼저 한동안 교제해보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저는 박 씨와 황혼의 로맨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 후 단체 여행에 함께 갔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의 감정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극진한 따뜻함과 애정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다시 한번 남자로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젊었을 때의 것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가 바로 제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 그녀에게 옷 몇 벌을 사주었고 금팔찌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나는 여성이 금장신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팔찌는 옥팔찌만큼 예쁘지도 않은데 옥팔찌는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 살려두지만 금팔찌는 다소 촌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 나이대의 여성이라면 금팔찌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없어서 마음속으로 조금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소한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쯤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금팔찌는 겨우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옥팔찌는 대부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박 씨가 내 집으로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매일 광장을 산책하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 나와 함께 운동도 한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지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박 씨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며 가끔은 술 한 잔을 곁들여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때로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에서 산책을 하고 잠자기 전에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잠들기 전에는 나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마치 황제처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빨리 노년의 행복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싶습니까? 물론 혼인신고를 해야죠. 그게 체면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외부에서도
내 매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나 역시 박 씨와 이렇게 여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혼인신고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매달 연금이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외동딸이 결혼했을 때 체면을 차리기 위해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그 돈을 혼인신고 전에 내가 대신 갚아준다면 평생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녀와 함께 소주를 조금 마셨고 기분이 좋아진 나는 흔쾌히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제가 결혼 신청을 하면 그녀가 제 월급을 관리하게 할 것이고 저축한 돈도 그녀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술 기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 한 번 특별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 일이 나로 하여금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통장을 확인했고 마침 만기가 된 예금이 있어서 그 돈을 그녀에게 송금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내 집을 그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박 씨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 그녀는 예상외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 집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말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고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의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그녀는 더 이상 나와 함께 광장에서 운동하거나 산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유는 자신만의 공간과 취미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전처럼 부지런하거나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만들기는 했지만 대부분 대충 때우는 식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녀의 딸이 우리를 방문할 때만 특별히 식사를 개선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밤 생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어쩔 때는 아예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자며 나와 함께 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코를 심하게 골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지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보기만 할 뿐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내가 화를 내며 그녀와 다투면 그녀는 나를 늙어도 점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며 마치 내가 늙은 변태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연금을 그녀에게 맡겼고 나의 노후 자금 2천만 원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다만 혹시나 그녀가 변할까 봐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후 남자들이 많이 변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 재혼한 여성들이야말로 정말 변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내 돈으로 자신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것을 나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도 다른 사람과 춤을 추러 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이유를 댑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순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좇아 나보다 훨씬 어린 여성을 선택해 재혼했고 내 돈까지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지금 이혼을 요구한다면 내가 그녀를 위해 갚아준 1,000만 원의 빚과 재혼 후 그녀에게 준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고 쉽게 다툴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다음 주제는요. 인생이 어찌 항상 뜻대로 되겠는가? 모든 일은 그저 절반만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 짧고도 강렬한 이 14글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특히 그중 절반이라는 단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반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즐거움입니다. 첫째, 속세의 절반입니다. 그림, 글, 바둑, 술, 꽃은 한때 그를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장작,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만 남아있다. 모든 사람은 세속을 벗어나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세속을 떠나면 고독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속세로 돌아가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속세를 떠나기보다는 연기와 불길 같은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은 등록구역에서 한 노인을 봤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제 짐을 잠시 봐주세요. 제가 입학 절차를 처리하고 올게요. 그리고 학생은 1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그 노인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개학식에서 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만났던 그 노인이 강단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바로 유명한 학자 지설님이었습니다. 지설님은 독일에서 10년간 유학하며 세련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항상 단순한 의복과 소박한 식사를 고수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국학대사, 학계태도, 국보라는 3가지 칭호를 받았지만 스스로 이를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왕관을 벗고 나니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거품을 씻어내니 진짜 모습이 드러나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둘째, 속세의 평범함입니다. 잡화점에서 장을 보고 채소값을 흥정하며 간단한 죽과 밑반찬으로 한 끼를 먹습니다. 겉보기엔 속세적이고 소박해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평범함이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꽃은 은은해야 아름답고 차는 담백해야 향이 짙어집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흰 구름과 푸른 하늘 속에서 돌아보면 사람은 속세에서 살아야 진정으로 비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선과 명상의 절반입니다. 불경에서 말하길 선은 깨끗함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자연과 마음의 평정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고요함은 이제 우리에게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고요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자연스레 깨끗해집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조선의 시인이 한 사찰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그는 문을 닫고 참선 중인 선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방에는 높은 소나무나 시원한 대나무도 없었고 통풍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사는 흔들림 없이 단단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참선은 청량한 산수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곳도 청량한 세계가 될 수 있다. 참선을 하는데 왜 청량하고 고요한 산수 속이 꼭 필요하겠는가? 마음속에 망상과 잡념만 없다면 어디든 청량한 세계가 될 수 있다. 그는 순간 영감을 받아 시를 지었습니다. 문을 닫고 옮기며 참선하니 소나무와 대나무 그늘이 없고 산수도 필요 없으니 마음속의 불길이 스스로 차가워지네. 깊은 강물은 조용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유혹을 피하려 하지 말고 삶의 본질을 손에 쥐고 고요함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혼란을 문 밖에 두고 마음의 맑음을 남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보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인생의 평온함은 멀리 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셋째, 자연에 따라 살아가기. 길이 험난할지라도 완전함을 고집하면 많은 번뇌가 일어나지만 순리에 따르고 마음을 비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 인생은 길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스스로 고통의 굴레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고 마음을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여유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교육자인 함열존 선생이 홍익 법사를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멸조는 홍희 법사가 오직 짠 채소 하나만 먹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채소가 너무 짜지 않으신가요? 홍희 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짠 것은 짠 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 하멸조는 홍희 법사가 오직 끓인 물만 마시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차잎을 넣지 않으시나요? 매일 끓인 물만 드시다니요. 홍희 법사는 말했습니다. 끓인 물은 담백하지만 그 담백함에도 그만의 맛이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것에도 순응하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홍희 법사의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사롭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가난해도 여유롭고 가득 차도 여유롭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경을 순리에 맡기고 사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바라지 않고 지나간 것을 집착하지 않으며 인연이 있으면 머물고 인연이 없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부는 바람에 구름이 흩어지듯이 말입니다. 여생은 소중합니다. 억지로 바라거나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십시오. 넷째, 소문과 편견을 대하는 법. 인생은 세간의 소문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사상가는 귀가 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며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냉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상은 공평하지 않고 그저 편견을 대신할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1980년대 전중서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하게 살며 모든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고 그들은 그를 지나치게 고고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전중서는 그 말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묵묵히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대가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학문에 몰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외부의 비난이나 찬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중서는 자신의 연구를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말은 마음에 담지 말라. 칭찬은 당신을 더 뛰어나게 만들지 못하고 비난은 당신을 하찮게 만들지 않는다.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하고 칭찬과 비난은 타인이 하는 것이다.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당신의 인생을 좌우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섯째,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중 인연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 쓰고 나머지 일생을 입을 닫는 법을 배우는 데 쓴다. 말하는 것은 자연이 준 본능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각자의 수양을 나타냅니다. 화를 불러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고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얻는 것은 적어집니다. 논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자는 말하기를 즐거워하기보다 행동을 신중히 한다. 조용히 앉아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잡담할 때 타인의 잘못을 논하지 않는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귀하고 말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 이 원칙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은 말이 없고 만물은 저절로 생성됩니다. 물이 깊을수록 조용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잔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때로는 모른 척하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밝고 총명한데 나는 혼미하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어려운 지혜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홍루몽의 유할머니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생계를 위해
자주 가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고 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 왕이봉과 원앙이 유할머니를 놀리며 그녀를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삼았습니다. 유할머니는 이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며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기꺼이 연극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조롱했습니다. 유노인이다. 유노인이다. 먹는 것은 소처럼 많고 돼지를 먹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볼을 부풀려 온몸으로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며 모두를 배꼽 잡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유할머니는 자신이 가져온 과일과 채소가 대가족의 눈에 차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른 척하는 태도로 모두를 즐겁게 하고 자신 또한 위로받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흐리멍덩한 삶을 싫어하지만 적당히 모른 척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기회는 오히려 일찍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폭풍우를 겪고 난 뒤에야 적당히 흐릿한 태도가 우리가 찾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 지혜는 때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절반은 하늘과 땅에 돌려주고 절반은 인간 세상에 남긴다. 사람의 일생은 절반은 성장이고 절반은 노쇠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자 삶의 지침이다. 옛날부터 인생의 완벽함은 없었습니다. 절반이라는 단어를 깨닫고 나면 불완전한 인생에서도 완전한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반은 세상으로 들어가고 절반은 인생을 밝히며 꽃을 피운다. 당신의 인생이 풍부한 의미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절반은 일상의 연기처럼, 절반은 평온한 기쁨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다. 꽃이 만개하면 곧 시들고, 달이 차오르면 반드시 이지러진다. 완벽함 뒤에는 항상 쇠퇴와 결핍이 따른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항상 절반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술은 절반쯤 취하면 가장 좋고, 꽃은 절반쯤 피었을 때가 아름답다. 마음은 절반쯤 고요하고, 모든 일은 절반쯤 여유롭게 흘러간다. 고통과 기쁨이 뒤엉킨 100년의 삶에서도 절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인생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절반의 진리가 있습니다. 친구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잊지 않는다. 때때로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그리움이 일어난다. 사소한 일이 서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아첨하며 강한 자에게 붙고 약한 자를 짓밟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때 지나가는 인연일 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2~3명의 진정한 친구가 수많은 얕은 인연보다 낫습니다. 가족은 절반은 헌신이고 절반은 보답입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조용히 대화하는 집은 늘 따뜻하다. 가정은 영원한 항구이다. 가정이 있어야 세상은 온기로 가득하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생육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 주변에 채소밭을 10마지기 사고 함께 일하고 심고 수확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런 일상이 한 가족의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생을 만든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가족의 미소를 보며 한숨 돌리고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세요. 셋째, 아이는 절반은 타고난 재능이고 절반은 교육입니다. 작가 왕서는 그의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주의 물결 속에서 초대했고 당신은 기꺼이 이곳에 내려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품 안에서 모든 순간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모든 아이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단지 각자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이 나고 꽃이 피지만 어떤 씨앗은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꽃을 피웠다고 해서 자신의 아이가 좋은 씨앗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를 믿고 그 꽃이 피기를 기다리세요. 어쩌면 당신의 씨앗은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은 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자랄 나무가 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일은 절반은 운이고 절반은 노력입니다. 이나모리 가지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맡은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 시간은 일에 쓰입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의지를 단련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계단이기도 합니다. 돈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 일은 평범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노력하세요. 하늘도 감동하여 당신을 돕게 될 정도로 노력한다면 결과는 나쁠 리가 없습니다. 다섯째, 돈은 절반은 천사이고 절반은 악마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돈을 위해 최고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생명을 구할 때는 그것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악마입니다. 필요를 충족시킬 때는 천사지만 욕망이 지나칠 때는 악마가 됩니다. 군자는 돈을 사랑하지만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습니다. 돈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여섯째, 행복은 절반은 노력이고 절반은 수능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무형의 것 같지만 사실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비싼 음료를 부러워하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밥 한 공기를 먹고 다른 사람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길 기다린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일곱째, 꿈은 절반은 용기이고 절반은 환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꿈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삶은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걷다 보니 초심을 잃습니다. 모든 사람은 꿈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꿈은 항상 저 멀리 있습니다. 가끔은 보이고 가끔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파란 하늘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독수리는 날갯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평생을 날아도 하늘 끝에 닿지 못할지라도 꿈의 진정한 의미는 첫걸음을 내딛고 꿈을 위해 행동하며 헛된 망상을 품거나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덟째, 삶은 절반은 일상이고 절반은 평온입니다. 삶은 항상 밥, 국, 냄비, 그릇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란다의 화분, 화분의 꽃향기, 침대 머리맡책에 담긴 먼 곳, 벽에 걸린 그림에 담긴 이야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책 한 권, 그림 한 장, 차 한 잔, 밥 한 공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마음에 닿는 모든 것, 그곳이 바로 평온한 세계입니다. 아홉째, 인생은 절반은 모호함이고 절반은 명확함입니다. 총명해지기는 어렵지만 모호함에서 총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모호함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어렵다. 한 걸음 물러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해지고 후일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모호함 속에서 많은 도리를 깨닫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모호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깨닫고 흐릿함 속에 머무르고 삶은 깨달음 속의 모호함, 모호함 속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도리를 깨닫고 마음을 내려놓고 삶을 풍경으로 만드십시오. 항저우 영은사에는 이런 대련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항상 뜻대로 되겠는가? 모든 일은 절반만 만족해도 충분하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대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